계속해서 오면에 13번 지문 하도록 할게요. 뭐 13번 지문은 옳지 않은 지문으로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 옳은 지문으로 나오면 나올 듯해요. 다만 뭐 첫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민사소송법 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정주의는 이 부분 시면 안 나오겠지만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 규칙으로부터의 해방. 만약에 이제 형식적 법률적 증거 규칙에 구속이 되면 그런 이제 자유심정주의의 반대인 법정 증거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외국 입법례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계약의 증명은 문서로만 가능하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증거력은 그냥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법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심정주의예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 자 14번 지문도 몇 번 나왔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15번을 보시면 15번 여기 이제 185조 2항에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185조 2항. 이 등기우편에 의한 우편 송달은 혹은 이제 발송 송달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187조에 의한 발송 송달이 있고 185조 2항의 발송 송달이 있습니다. 187조에 의한 발송 송달은 교부 송달도 안 되고 보충 송달도 안 되고 유치 송달도 안 될 때, 그렇죠? 송달 불능일 때, 혹은 뭐 이제 판례 표현으로는 뭐 폐문 부재일 때, 그렇죠? 그때 이제 187조에 발송 송달을 할 수 있고 185조 2항의 우편 송달은 이제 1항처럼 그렇죠. 주소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서 종전 주소로 송달이 불능이 있고, 자 다음 보시면 185조 2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밑줄 치시라 그랬죠.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렇죠. 종전 주소 이외에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때 이제 우편 송달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판례는 이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거냐? 여기 이제 밑줄 친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지문에다가 제가 아예 그냥 밑줄을 쳤죠. 그렇죠. 보시면 이 아직 옳지 않은 지문으로 나온 적은 없는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법원이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다. 왜 이제 건재는 뭐가 깔려 있냐면 185조 2항의 우편 송달 일종의 뭡니까? 제재입니다. 그렇죠? 제재. 185조 2항의 우편 송달은 일종의 제재예요. 그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을이라면 만약에, 그렇죠? 을이 이사를 가면 주소를 이전하면 법원에다가, 그렇죠? 다시 소송 서류는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하는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하는 일종의 제재적 성격이 있으니까 법원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보시면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해서,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구청에다가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혹시 뭐 어디 주소 신고한 거 있나 이런 거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재적인 성격이니까. 혹은 그 앞에 밑줄은 안 껐지만 상대방에게 주소 보정을 명하거나 갑에게 명하는 거예요. 이 갑잘못입니까? 갑잘못이 아니죠. 그렇죠? 을잘못이죠. 그럼 또 갑에게다가 주소 보정을 명하는데 이렇게까지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어떻게 지금까지 소송 기록에 나타나 있는 자료를 통해서, 요 말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저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서 그것 말고 다른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185조 2항의 우편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185조 2항에 우편 송달은 제재적 성격이 있다. 이것만 좀 아시면 이 문제는, 그렇죠, 쉽게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16번하고 17번이죠. 이건 우리가 이제 이틀 전에 금요일수업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첫 번째는 이 356조의 공문서는, 그렇죠, 진정 성립이 추정이 됩니다. 공문서는, 그렇죠, 공문서는. 두 번째, 이게 이제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설만 있었어요. 이 추정 규정이 법률상 추정이냐 혹은 사실상 추정이냐. 근데 이 판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 판례는 뭐 이 추정을 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반정이란 말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취지는 이렇게까지 이제 시면 안 나오겠지만 우리 판례는 356조를 법률상 추정이 아니고 사실상 추정처럼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반정의 동그라미 하시고 옆에다가 본정하시고 X. 반정으로 깰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냈던 건 16번은 반정으로 못 깬다고 되어 있는데 반정으로 깰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반정으로 복멸이 가능하다. 본정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법률상 추정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17번. 이제 해설의 두 번째 C 부분 보시면, 자, 매도 정서에 밑줄 치시고
사서정서. 그렇죠? 매도정서에 밑줄 치시고 이거는 이제 사문서입니다. 사문서. 그렇죠? 두 번째 등기제에 밑줄 치시고 이건 공문서. 그렇죠? 이른바 이제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 일자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등기제입니다. 그렇죠? 이 등기소에서 예전에 이제 1960년대 이전에 찍어줬던 우리 지금 뭘 하면 이제 등기 필정에 해당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매도 정서가 있고 거기다가 등기소에서 등기 필정, 등기제를 찍어주면 옆에다가 공사 병존 문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공사 병존 문서.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공문서는 조금 전에 봤지만 진정 성립이 추정이 되고 사문서는 원칙적으로 추정이 안 되고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2단계 추정 기준이 있긴 합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 공사 병존 문서는 공문서 부분은 당연히 진정 성립이 추정이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공사 병존 문서에서 공문서 부분에 진정 성립이 추정이 된다고 해서 사문서 부분까지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로 나왔던 게 뭡니까? 내용 증명 우편이라든지 그렇죠? 판례도 있죠. 확정 일자를 갖춘 주택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공사 병존 문서. 자, 유일하게 공사 병존 문서 중에 진정 성립이 전체 문서에 추정이 된다고 하는 게 또 하나가 있죠. 그렇죠? 사서정서의 인증. 그래서 옆에다가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옆에다가 공정인이 직접 작성한 공정정서는 공문서입니다. 그렇죠? 공정인은 사실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공문서로 취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정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는 즉 공정정서는 공문서예요. 그건 당연히 진정성립이 추정이 되는데 여기 당사자 사이의 계약서 이건 사문서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공문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격하게 그렇죠? 인정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전체 진정 성립이 추정이 됩니다. 요 이제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로 나왔었죠. 옆에다가 사서 정서의 인정만은 공사 병존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요 18번 지문을 보시기 전에 239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239조. 239조는 자세히 볼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238조 앞에까지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소송 절차 중단 사유들이 있습니다. 뭐 당사자 사망이나 법인 합병. 자, 238조 앞에 사유들은 238조 때문에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중단 사유가 있어도 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39조 즉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때는 뭐 소송 대리인이 있더라도 절차가 중단되죠. 그렇죠? 그 옆에다가 이제 194면에 364번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문은 그거예요. 그렇죠? 뭐 중요한 지문은 아닌데 소송 도중에 당사자에게 파산 선고가 되었을 때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중단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39조는 238조 다음에 있고 그렇죠. 238조를 보시면 239조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어쨌든 이 소송 도중에 파산 선고가 있으면 절차 중단 사유입니다. 그렇죠? 뭐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당사자 사망과 똑같이 취급을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에 대해서 파산 선고가 있으면 절차가 중단이 되고 누가 파산 관제인이 절차를 수개합니다. 그렇죠? 일종의 뭐가 됩니까? 가름형으로 됩니다. 그렇죠? 옆에다가 가름형 써두시면 되고 가름형. 어쨌든 파산 관제인이 절차를 수개해야 되는데 누가? 법원이 그 파산 선고 사실을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하면 뭐하고 똑같이 취급한다?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와 똑같이 취급한다. 뭐가 아닙니까? 당연무효가 아니고 위법 유효. 그렇죠? 똑같습니다. 상소 확정 전에는 상소, 확정 후에는 재심 이렇게 그렇죠. 19번 지문에 위에 파산 선고 위에다가 사망한 경우와 동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 지문 마지막에 보시면 당연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죠. 그렇죠? X하시고 그렇죠. 위법 유효. 그렇죠? 그래서 확정 전 상소, 확정 후 재심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 대리인이 있어도 절차가 중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 취지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다음 보시면 20번, 21번. 어쨌든 2018년도에는 그렇죠?
이 원고가 이행여소를 제기를 하고 성소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판결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다시 이행여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혹은 뭐 나중에 또 하나 보겠지만 뭐 새로운 형태의 확인여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하는 이 시효 중단과 관련해서 그렇죠, 세 개의 판례가 나왔어요. 그죠? 세 개나 나왔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볼 게 이제 20번 지문하고 21번 지문입니다. 그렇죠? 부터 해설부터 보도록 할게요. 해설을 보시고 나중에 그 부분 보시면 되는데, 다만 20번에 보시면 정답이 X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제 정답을 고치든 오로 고치든, 혹은 지문에 마지막에 다시 심리할 수 없다를 마치 21번 지문처럼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쓰시던 마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원래는 이제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X 옳지 않은 지문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제가 잠깐 딴 생각하는 바람에 이 부분, 그래서 20번 지문 마지막에 다시 심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마치 21번 지문처럼 마지막에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쓰기 싫으면 X를 O로 고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보시면, 자, 확정된 승소 판결에는 해설 보세요.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 판결의 전수와 동일한 청구해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그 후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그 판결 채권도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실무상 보통 이제 9년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건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때는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전원 합의체 판결로, 그렇죠, 다시 해도, 그렇죠, 괜찮다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했죠. 중요한 그 부분보다는 밑에 B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B 두 번째 문단 부분의 B 찾았습니까? 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 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판적은 그런 면에서는 그렇죠,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 전소 판결과 다르게 후소 판결을 할 수 없죠. 따라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관해서 다시 심리할 수 없다. 일단 옆에다 뭐라고 써두시면 되느냐면 뒤에 22번 지문에 C와 연결해서 볼 것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설명드릴게요. 뒤에 22번 지문에 C 동그라미 C 부분과 연결해서 볼 것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따가. 어쨌든 그렇죠. 후소 즉 혹은 신소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보통 신소라는 말이 씁니다. 신소법원에서는 전소의 청구권의 요건이 제대로 구비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끝세 부분에 세 번째 나와 있죠. 이것도 옆에다가 판결 요지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긁어다가, 그렇죠, 문제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PPT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시면, 자, 을이 갑에게 채권을 양도합니다. 그렇죠. 네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그렇죠. 슬라이드 4번. 자, 을이 갑에게 채권을 양도해요. 그래서 이제 갑은 누구를, 얘가 채무자가 되겠죠. 그렇죠. 병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고 인용 확정이 됩니다. 이 판결 채권을 다시 갑은 정에게 양도를 해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얘가 다시 시효 중단을 위해서, 그렇죠, 얘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이 소송에서 을이 갑에게, 그렇죠, 채권 양도를 했을 때 채무자인 병에게 통지를 했는지, 채무자가 승낙을 했는지 등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요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지문을 나중에 요 그림하고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요 소송에서 그렇죠, 요 채권 양도가, 그렇죠, 유효한지에 대해서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 밑에 해설해 보시면 8번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10년마다, 그렇죠, 시효 중단을 위해서 소를 제기를 합니다. 그렇죠. 무슨 10주년 기념 행사도 아니고, 그렇죠. 자, 다음 보시면 요게 이제 올해 약간 이제 어려운 얘기입니다. 28페이지에 22번, 23번, 24번. 자, 먼저 보시면 해설 부분
부분부터 볼게요. 동그라미 A 부분 보세요. 동그라미 A. 22번 지문의 해설의 동그라미 A. 자, 시효 중단 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해서는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 청구나 확인 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자, 권리 자체의 밑줄. 권리 자체의 밑줄. 자,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느냐면 111면에 178번을 보세요. 제가 수업시 잠깐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111면에 178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책이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 천천히 읽을게요. 소재기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이행의 소로서만 발생할 뿐 확인해소의 제기만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죠. 그렇죠. 이행해소뿐만 아니고 확인해소나 형성해소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지문하고 우리가 지금 볼 지문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178번에서 말하는 지문은 채권에 대한 확인의 소예요. 그렇죠. 채권 존재 확인의 소. 근데 여기서 이제 22번 지문에서 볼 판례는 권리 자체에 대한 확인의 소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따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111면에 178번하고 다른 맥락의 판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A의 해설에 권리 자체의 부분에 제가 굵은 글씨로 해뒀던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지금까지 권리 자체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채권 이제 아직 손해배상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손해배상 채권 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 있죠. 그렇죠? 원래 이제 채권 존재 확인해소는 제기 못해요. 왜? 확인해소의 보충성 때문에. 그렇죠. 이행해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아직 손해 액수가 확정이 안 돼 있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채권 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때는 뭡니까? 시효 중단이 됩니다. 왜? 채권이라는 권리 자체에 대한 확인해소니까. 근데 22번 지문부터 보는 거는 채권 자체에 대한 확인해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시효 중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그 문구가 있습니다. 시효 중단을 위해서 재판상 청구를 한다는 것만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목적은 오로지 뭡니까? 시효 중단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해소가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이제 갑이 을에게 대금 청구해소를 제기를 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해만 하시면 되고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따가 제가 짚어드리겠지만 문구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렇게는 안 나오니까 보시면 소제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고 이게 확정이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 확정일로부터 한 9년 정도가 지납니다. 그렇죠? 다시 소제기해요. 이때도 똑같이 여기 이제 보시면 원고는 피고에게 아니죠. 피고는 원고 좀 큰일 나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똑같이 이행 청구해요.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대금 청구를 합니다. 이행 청구. 이게 이제 시효 중단을 위해서 했으니까 소의 이익은 일단 있습니다. 그렇죠. 심리를 하는데 중요한 건 앞에서 봤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리 못해요. 기판력 때문에. 아까 보시면 그게 우리 칠면에 나오는 그렇죠. 해설의 동그라미 B 부분입니다. 보시면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성소 확정 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다시 심리할 수 없다. 요 얘기는 요 시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 다시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금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즉 빌려줬는지 이거는 못해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죠. 물론 이것도 차단이 됩니다. 이때 변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안 해서 졌을 거 아니에요. 피고가. 그렇죠. 이때 변제했다고 주장을 못합니다. 기판력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이런 형태의 소를 제기를 하면 요 전소 확정 판결의 변론 종결 이후에 피고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변제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변제했을 수 있어요. 이건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피고 주장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주장이 가능해요. 그렇죠? 어떤 주장만 이것만 가능한 게 아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상기 항변도 할 수 있어요. 모든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 이후에 이 이후에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죠. 그래서 전소 변종 후 항변 사항들에서는 다시 주장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첫 번째는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만약 이행 청구를 안 했으면 이게 있으면 피고는 뭘 할 수도 있어요. 변제했으면 청구 해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피고 마음이었어요. 청구 해소를 제기할지 말지. 두 번째는 언제 제기할지. 근데 이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만약에 피고가 후소해서 이 이후에 쓰던 변제 주장을 안 하게 되면 차단됩니다. 또 기판력으로. 이것 때문에 또 차단돼요. 그렇죠. 이게 만약 여기 후소의 변론 종결일인데 이때까지 만약 이 주장을 안 하면 기판력으로 차단돼요. 다시 주장하면서 청구해서 제기 못합니다.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럼 과연 여기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원고 소를 제기할 때 과연 10년이 경고가 된다는 그 임박하는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이것도 뭐 9년으로 봐줄 건지 8년만 되면 봐줄 건지 혹은 9년 6개월 봐줄 건지 그 이제 대법원 판결 전문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또 하나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건 요거대로 기판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집행력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8년 정도의 소를 제기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것도 인용 확정이 돼요. 그 기판력이 2개가 발생하고 집행력도 2개가 발생합니다. 강제 집행, 이중 집행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런 형태의 소를 제기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문계를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소를 제기하라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청구 취지에 그렇죠. 피고는 원고에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쓰지 말고 그렇죠. 시효 중단을 위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몇 월 며칠에 확정된 판결에 그렇죠. 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 재판상 청구가 있음을 확인한다. 요걸 청구 취지로 쓰면 법원은 아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뭡니까? 심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로지 이거는 뭐만 하는 거니까 시효 중단을 위해서 소를 제기한 것만 확인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새로운 소도 가능하다고 하는 게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의견의 입장인데 반론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한 확인해소입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해소예요. 원래 확인해소는 뭐만 가능합니까? 현재의 권리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만 가능하죠. 그렇죠? 이거는 권리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시효 중단을 위해서 새로운 소를 제기한다는 그것만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5명의 반대 의견은 그렇죠. 이거는 새로운 형태의 확인해서는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어쨌든 취지만 하시고 여러분들은 문구를 좀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부터 보세요. 이와 같은 법리는 이미 성소 확정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판결상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해서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B 부분이죠. 채권자가 전소로 이행 청구를 해서 성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 그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후소의 형태로서 항상 전소와 동일한 이행 청구만이 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요 지문 하나 기억하시고 그렇죠? 요 지문 똑같이 여기 대여금 청구를 했으니까 후소도 똑같이 대여금 청구를 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꺽쇠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문단이죠. 시효 중단을 위한 이행 소송은 다양한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와 같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시효 중단을 위한 C 부분이죠. 후소의 형태로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이행 소송이 제기가 되면서 채권자가 실제로 의도하지 않은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실체 심리를 다시 진행해야 돼요. 그렇죠? 요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다시 심리할 수 없고 그렇죠. 이후에 발생했던 판결 채권의 소멸 사유들에 대해서 또다시 심리해야 돼요. 또다시. 그게 이제 각주의 10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각주 10번은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읽어보시고 이건 더 이상 안 보셔도 됩니다. 10번 같은 경우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건 여기 B 부분하고 D 부분 이하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C 부분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 없어요. 이거는 C 부분은. 그렇죠? 이런 주문을 이끌어내기 위한 우리 판례는 뭡니까? 대부분의 근거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B하고 D, E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노랑이 표시를 하시고 몇 번씩 읽고 좀 문장에 익숙해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종래 실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에서 왜 요거죠. 이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이 허용이 되고, 우리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행의 소를 제기하든 새로운 형태의 확인의 소를 제기하든 그거는 원고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보충 의견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하려면 그냥 아예 이행의 소 제기 더 이상 못하게 하고 확인의 소만 제기하자고 하는 또 반대, 그러니까 보충 의견도 하나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원고가 선택할 수 있다까지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보시고, 자 다음 보시면 25번부터 28번 지문까지인데 이것도 해설을 본 다음에 그렇죠. 지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당사자 사이에 노랑이 A 부분에 항소 취하 합의의 노랑이 그렇죠. 항소 취하 합의. 자, 이 부분 옆에다가 소취하 합의와 연결해서 볼 것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소취하 합의와 연결해서 볼 것. 근데 기출 문제 중에 나왔던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보시면 이런 판례가 하나 있었죠. 그렇죠? 자,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두 개의 소가 계속 중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소에서 A-소에서 화해 조서가 작성이 되고 그렇죠? 이 A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이 그 화해 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소취하 합의. 그렇죠? 소취하 합의. 이러면 이제 소송상 합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상 합의는 다시 학설에 따라서는 뭐 사법계약설, 그 사법계약설 안에는 이제 이른바 항변사항이라고 해서 항변권 발생설도 있고 소송계약설도 있는데 우리 판례는 항변권 발생설을 취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우리 판례는 명확하게 항변사항이라고 했던 판례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여기 A 부분이 각주에도 나와 있지만 항변권 발생설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소취합의 부분에 요 판례, 그렇죠. 기출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화해 조서가 작성이 되고 그렇죠. 그 소송에서 다른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를 하더라도 이 합의 자체의 효력만으로 A 소가 취하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괄호 안에 제가 어떻게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까? 소를 취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 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하면 뭐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괄호 처리한 게 우리 판례가 아직도 한 번도 항변으로 주장해야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했던 얘기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명시적으로 합니다. 보세요. 당사자 사이에 항소 취하의 합의가 있는데도 항소 취하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게 밑줄입니다. 그렇죠. 옆에다가 항변 사항 혹은 뭐 항변권 발생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항소법원은 항소에 이익이 없다고 보아서 그 항소를 각하함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뭘로 보는 거예요? 항소 요건으로 보는 겁니다. 항소 이익으로 그렇죠? 항소 이익, 항소 요건으로 이걸 소취하라는 말로 바꾸면 똑같이 그렇죠? 정답 지문이 된다 그랬죠. 보세요. 당사자 사이에 소취하 합의가 있는데도 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만약에 소취하서가 제출되면 그거는 소취하 합의의 효력이 아니고 뭡니까? 소취하 자체 효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소취하 합의가 있는데도 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고 그렇죠. 소취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소에 이익이 없다고 보아서 그 소를 각하함이 원칙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판례에 그렇죠. 그만 빠져 있는 겁니다.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고. 그렇죠. 어쨌든 요 판례 때문에 우리 판례가 이제 이른바 사법계약설 중에 항변권 발생설을 취했다고 이제는 그렇죠. 얘기해도 됩니다. 물론 기존 계속 얘기했지만 좀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청구의 교환적 변경 옆에다가 뭐
결합설. 그래서 문구를 보세요. 청구의 교환적 변경은 기존 청구, 우리가 보통 이제 구청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구청구의 소송 계속을 소멸시키고, 이게 뭡니까? 구청구는 결합설에 의하면 취하된 것으로 보니까 267조 1항 때문에, 그렇죠?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 슬래시 새로운 청구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소송법상의 행위다. 옆에서 이제 결합서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괄호 열고 구청구 취하 신소의 추가적 병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항소심 소송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심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럼 뭐 262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옆에다가 피고가 1심에서 반소를 제기한 경우도 항소심에서 반소에 대해서 교환적 변경을 할 수 있다. 어쨌든 그냥 반소도 교환적 변경 가능 이렇게 써두세요. 어쨌든 기출문제로 한번 나왔죠. 그렇죠? 반소도 교환적 변경 가능. 자, 세 번째 판결 요지. 청구의 변경 신청이나 항소 취하는 법원에 대한 소송 행위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당사자 사이의 소송 행위가 아니고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 행위입니다. 그렇죠? 이 말이 핵심이에요. 좀 중요합니다. 청구의 변경 신청이나 항소 취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 행위다. 우리 앞에서 이건 지금 항소 취하입니다. 근데 첫 번째 판결 요지는 뭡니까? 항소 취하 합의고, 그건 소송상 합의고, 그렇죠? 두 개를 지금 비교해서 보셔야 합니다. 항소 취하 합인지, 항소 취한지. 세 번째 판결 요지는 항소 취하예요. 청구 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물론 옆에다가 청구 원인 변경은 말로도 가능했죠. 그렇죠? 두 번째, 청구 취지 변경을 위법하게 말로 한 경우에도 상대방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의권은 상실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다음 항소 취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론 또는 변론 준비기일에서는 말로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관원에 보시면 393조가 266조 3항 즉 소취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뭐예요? 원래 소도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기일에 말로 소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도. 그렇죠? 나 266조 보시기 바랍니다. 소취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일에 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왜 그래요? 소취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소취하는 상대방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 출석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자, 다음 보시면 여기 이제 문구는 직접 보면 좀 어려워요. 자, 그림을 본 다음에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PT 자료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면 이제 피고 A가 있고 피고 B가 있습니다. 이건 뭐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통상 공동소송입니다. 피고 A가 있고 피고 B가 있는데 둘 다 기각이 돼요. 둘 다 기각. 당연히 이제 누가 항소했겠습니까? 원고가 항소했겠죠. 그렇죠? 자,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 그래서 피고 A하고 피고 B하고 원고하고 세 명이 모여서 그렇죠? 술 한잔 하면서 항소 취하기로 합의합니다. 그렇죠? 소취하가 아니고 그렇죠? 항소를 취하기로 합의. 그런데 여기 보시면 피고 A에 대해서는 원고가 항소 취하서를 제출해요. 취하서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항소 취하 합의의 효력 때문에 원심이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잖아요. 취하 합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항소 취하는 누구에 대한 소송 행위예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 행위. 그렇죠? 항소 취하입니다. 취하 합의가 아니고 법원에다가 제출하면 그럼 언제 확정이 됩니까?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면 제출된 시점이 아니고 그렇죠. 앞에서 봤었죠. 어떻게? 상소기간 만료 시점에 1심은 확정이 됩니다. 그렇죠? 자,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면 그것도 써두세요. 상소기간, 이건 항소니까 항소기간 만료 시에 1심 확정. 그런데 피고 B 부분이 중요해요. 합의를 했으면 원고가 그렇죠? 항소인이 항소 취하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얘는 제출해놓고 얘는 제출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피고 A는 뭘 할 수 있어요? 항소심에서 항소 취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소 이익이 없어서 부적합가 됐을 텐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중요한 게 뭡니까? 교환적 변경을 먼저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 2번 써두시고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3번 B가 항소 취하 합의가 있었다고 항변으로 주장해요. 그렇죠? 자 보시면 이것보다 이게 먼저 있으면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소 이익이 없어서 항소는 부적법 각하가 돼요. 그런데 이게 먼저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전에 구청구에 있었던 모든 소송 행위들은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그렇죠? 모두 없어져요. 다 소멸해요. 전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요 말 핵심입니다. 교환적 변경. 그렇죠? 그래서 요때 교환적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렇죠? 이전에 구청구에 있었던 거는 뭡니까? 하늘로 날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죠? 근데 뭘 할 수가 없다? 항소 이익이 없다고 해서 항소를 각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항소 각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소 각하가 있으면 자 이제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면 자 밑에 각주 12번 보세요. 각주 12번. 자, 항소 각하 판결이 확정이 되면 1심이 확정이 됩니다. 옆에다 이제 그럼 그 전에 만약에 우리 이거 공부했었죠. 보세요. 자 1심은 A 청구 그렇죠. 자 본안에 관한 청구 판결이 있은 이후에 2심에서 A 청구에서 B 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합니다. 그렇죠. 이 교환적 변경이 있은 이후에 항소를 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항소 취하의 대상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왜? 싹 없어지니까. 똑같은 법리예요. 그러니까 항소 취하도 못하는 것처럼 항소 각하도 못합니다. 다시 각주 12번 보시면 항소 각하 판결이 확정이 되면 1심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교환적 변경 때문에 확정될 1심이 없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환적 변경 때문에 싹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1심 판결도 없어져요. 그럼 1심이 어떻게 확정이 됩니까? 1심 판결이 없어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면 270면에 48번 지문 보세요. 270면에 48번, 49번 같이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보세요. 49번 볼게요. 상소 각하 판결이 확정이 되면 애초에 상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때문에 언제 1심 판결이 확정이 됩니까? 원심 판결이 48번 보세요. 상소기간 만료 시에 확정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좀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상소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원심이 확정되는 게 아니고 상소기간이 그렇죠. 만료되었을 때 확정된다는 것도 같이 어쨌든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상소 각하가 확정이 되면 원심이 확정이 된다는 말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근데 확정될 원심이 없죠. 왜? 교환적 변경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판례는 그렇죠? 몇 번씩 이 요지하고 같이 이 그림하고 보시면서 숙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 판결 요지를 보시면 문단만 봐도 그렇죠? 한 5개가 됩니다. 다 낼 수 있어요. 시험 문제로. 그렇죠? 최근에 또 경향도 뭡니까? 하나의 판결 아까 말씀드렸죠? 요지들 꺼내서 지문 자체로 다 구성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 보세요. 세 번째인가요? D부분 있는 문단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그렇죠? 있는 경우 그 시점에 항소 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이상 그렇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교환적 변경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 피고 B에 대한 항소 취하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출되면 끝나버리고 제출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않은 이상 그래서 법원은 뭐만 판단하면 돼요.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냐 미법하냐 이것만 판단해 주면 돼요. 이게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 시점에 항소 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이상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262조에서 정한 청구 변경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그 허가 여부만 결정하면 됩니다. 262조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니 소송 절차의 지연이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그렇죠? 그럼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렇게. 자, 다음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서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었던 1심 판결이 실효가 되고 항소심의 심판 대상은 새로운 청구로 바뀐다. 그렇죠? 어쨌든 이거는 결합설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겁니다. 결합설. 자, 이러한 경우 이 부분이죠. 항소심은 1심 판결이 있음을 전제로 한 요 말입니다. 1심 판결이 있음을 전제로 한. 2심 판결 없잖아. 교환적 변경이 있는데. 그렇죠? 전제로 한 항소 각각 판결을 할 수 없고 사실상 1심으로서의 새로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항소 각각 판결을 왜 한 거예요? 요것 때문에. 요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항소 취합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피고 B가 주장한 거예요. 근데 이미 교환적 변경이 있잖아. 그렇죠? 교환적 변경이. 그래서 항소 각각 판결 요 얘기는 요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그렇죠? 여러분들 좀 아셔야 그렇죠? 이 판례의 그렇죠? 주문을 요지를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피고 B가. 지금 항소 취합의가 있습니다. 원래 이게 먼저 됐으면 아까처럼 항소에 이익이 없어서 부적격화가 돼요. 이거 전에 그렇죠? 이거 전에 이걸 먼저 주장했으면 그렇죠? 이걸 먼저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이렇게. 물론 뭐 시험에 그 순서까지 묻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좀 잘 법리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신면 29번. 뭐 이건 29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확인해소라는 거는 현재의 그렇죠? 권리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그 법률상의 불안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게 확인해소입니다. 예외적으로 과거의 권리 법률 관계이더라도 그것이 현재의 권리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그리고 그 과거의 권리 법률 관계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과거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다?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거기 두 번째 문단 보시길 바랍니다. 협의 이혼의 밑줄. 그렇죠. 협의 이혼의 밑줄. 자, 이혼이 있으면 혼인 관계는 해소됩니다. 그렇죠. 혼인 관계가 없잖아. 근데 협의 이혼이 있어서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관계 무효. 그렇죠. 무효의 동그라미. 혼인 관계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혼인 관계는 과거의 법률 관계잖아요. 그렇죠. 이혼을 했으면 이제는 혼인 관계는 과거의 법률 관계가 됐죠. 얼핏 생각할 때는 더 이상 뭐 혼인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할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혼인 무효는 여러분 민법시험 공부를 하셨겠지만 혼인 취소와 다르게 소급효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혼인 무효는 옆에 써두세요. 옆에다가 소급효. 혼인 취소는 장래요. 그렇죠. 혼인 취소 판결은 판결이 있어야 형성해소니까 비로소 혼인 관계가 해소됩니다. 근데 혼인 무효 확인해소는 애초에 뭡니까? 혼인이 없었던 것처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자 사이에는 뭐가 있을 수 없어요? 상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혼인 무효가 되면. 그렇죠? 두 번째, 배우자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도 뭡니까? 혼외자가 돼요. 그렇죠? 혼인이 없었던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혼인 무효에서는 여전히 현재의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죠? 자, 비슷한 게 해설해 보시면 또 하나 있죠.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에. 그렇죠? 법률혼이 아니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 물론 이 두 사람은 뭡니까? 상속은 못해요. 법률혼이 아니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 한 명이 사망합니다. 이때도 사실혼 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이때 이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 판례도 있죠. 옆에다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 그건 과거의 법률 관계니까. 하지만 저 괄호 안에 있죠. 괄호 안에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유족급여 청구권. 예를 들어서 남편에서 공장에 일하다가 남편이 공장에서 그렇죠? 일하다가 사망을 합니다. 그럼 누가? 그때는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급여 청구권이 있거든요. 그렇죠? 있거든요. 상속권은 없지만 유족급여 청구권은 있습니다. 이때는 뭐예요? 과거에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그렇죠?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어쨌든 좀 정리를 해두시고 자, 다음 31번 지문. 31번 지문. 이거 뭐 최신 판례도 있고 우리가 평소에 그렇죠? 좀 소홀히 하던 부분입니다. 이른바 소송 비용 담보예요. 자, 이거는 조문을 본 다음에 그렇죠? 최신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설의 조문을 보세요. 저 조문이 나와 있으니까 뭐 여러분 조문지 또 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부러 아예 조문을 넣었습니다. 117조. 자,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혹은 소송 기록 등을 통해서 봤을 때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음이 명백. 두 가지. 이건 이제 묻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보시길 바랍니다. 원고가 대한민국의 주소가 없거나 혹은 두 번째 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누가 피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소송 비용은 패소자 부담인데 원고가 이렇게 되면 그렇죠? 외국으로 날라버리면 피고는 자기의 소송 비용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고는 누구에게 법원에다가 원고로 하여금 그 자기가 피고가 쓴 소송 비용을 법원에 담보로 제공하도록 그렇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옆에다 뭐 쓰시면 되느냐면 원고 신청 불가. 그 판례가 있죠. 설사 원고가 항소인이어도 그렇죠. 신청 불가. 머릿속에 뭡니까? 온리 피고라고만 써두시면 되겠어요. 머릿속에 피고만 신청 가능. 온리 피고. 온리 피고. 조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음이 명백. 어떤 뭐 피고가 말고 원고가 신청할 그렇죠. 조금의 요소도 없죠. 자 다음 보시면 이 항도 보시면 어쨌든 직권도 가능하다 정도. 뭐 이렇게 어렵게는 안 나겠지만 직권도 가능하다. 어쨌든 신청할 수 있는데 118조가 중요하죠.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고 즉 담보 제공 명령 신청을 안 하고 밑줄이죠. B 부분입니다. B 부분.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제 117조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사유.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해서 변론하거나 변론 준비길에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 최신 판례는 뭐냐면 이 118조 같은 경우는 담보 제공 신청 안 하고 본안에 변론하면 더 이상 신청 못 해요. 근데 최신 판례를 잘 보세요. 이미 담보 제공 신청을 한 다음에 본안에 응소해도 그 담보 신청의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좀 몇 번씩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에 해설에 마지막 요지인데 이게 뭐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담보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제공을 하느냐 보시면 현금의 동그라미, 유가증권의 동그라미, 밑에 지급보증서의 동그라미. 이때 이제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어요. 현금이냐, 유가증권이냐, 혹은 지급보증서냐.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는데 합의가 없으면 뭡니까? 법원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옳지 않은 질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낮기는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11면. 자, 보시면 밑에 해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기초해서 같은 내용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이게 이제 청구권 경합 한번 써두시고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해서 같은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 이게 이제 형성권의 경합. 뭐 첫 번째 사항은 아까 봤었죠. 그렇죠?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때 여러 개의 이혼 사유를 제출하면 그렇죠. 그게 여기 두 번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 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 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옆에다가 뭐예요? 재판 누락이 아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모의고사에도 봤지만 선택적 병합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하나만 인용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하지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 즉 패소시키는 경우에는 모든 청구에 대해서 다 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는 기각하고 하나는 판단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예요? 재판 누락이 아니고 위법한 전부 판결입니다. 뭐처럼 처리한다? 판단 누락처럼 처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고가 이 부분 항소를 하면 어느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 2심이 되고 심판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게 이제 첫 번째. 어쨌든 그 두 번째 A 부분 옆에다가는 재판 누락 X, 추가 판결 X, 그렇죠? 그리고 슬래시 하시고 판단 누락 O, 상소 O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죠, 그렇죠? 재판 누락 X, 추가 판결 X, 판단 누락 O, 상소 O, 그리고 상소 O 괄호 열고 2심 심판 대상 O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꺽쇠 부분.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 그렇죠.
어쨌든 여기 병합 부분 좀 계속 그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모두 기각. 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원고가 상소한 경우에 상소법원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에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해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 판결은 뭡니까? 모두 파기. 자, 보시면 이건 뭐 항소든 상고든 법리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1심에서 항소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항소심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걸 인용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만 취소시키는 게 아니고 뭐도 취소시키라는 거예요. 이것도 파기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다 그랬어요? 소송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 소송물. 이것만 취소시키고 인용 판결을 선고하면 어느 부분이 이 부분이 항소심 판결을 선고 시에 확정되는 것처럼 돼요. 그렇죠? 그럼 기판적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A 청구를 가지고 인용을 할 때 어느 부분까지 이것만 파기하는 게 아니고 모두를 파기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 옆에서 또 하나 써두시면 이것도 판례죠. 자, 선택적 병합입니다. A 청구 인용해요. 그럼 B 청구 판단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단 불효. 그렇죠? 전부 판결입니다. 그렇죠? 전부 판결. 자, 이때 누가 항소할 수 있어요? 원고는 항소 못 합니다. 피고 항소. 그렇죠? 자, 항소심은 1심이 판단한 A 청구를 가지고 먼저 판단해야 됩니까? 아니라 그랬죠. B 청구를 가지고 먼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피고가 항소했죠. 이때 학설이 대립이 됩니다. 그렇죠? A 청구 인용 1심도 항소심도 B 청구 인용.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청구 인용이죠. 그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느냐?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것도 소송물이 다르니까. 그렇죠? 1심을 취소하고 그렇죠? 1심을 취소하고 새롭게 청구 인용 판결 주문을 내야 합니다. 이것도 판례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같이 옆에다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항소 기각이 아니고 그렇죠? 옆에다가 315면 41번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꼭 비교해서 같이 보세요. 같은 법리니까. 315면에 41번 지문을 요 그렇죠? 판결 요지랑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똑같습니다. 법리가 기본적으로. 자, 다음 34번. 34번. 이제 판단 누락이 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로 나왔으니까 서기보 기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판결 요지 전부 다를 좀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판결서 이후에는 조문이 그렇게 됐습니다.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만 기재하면 돼요. 그렇죠? 판결서 이후에는 당사자의 모든 공격 방어 방법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쓸 필요 없어요. 어떻게?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 여기 밑줄 치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두 번째 줄이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사실 주장은 공격 방어 방법 안에 들어가 있는데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든 공격 방어 방법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여기서부터 이제 몇 번씩 읽고 요 문장들에 익숙해지세요. 그렇죠? 몇 번씩 읽고 조금 낯선 지문들이니까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렇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판단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슬래시 판결 이후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서 당사자의 그러한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괜찮다. 그렇죠? 요거 하나. 자, 두 번째. 설령 실제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괄호 열고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괄호 닫고 판단 누락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건 이제 오히려 공부를 좀 더 하신 분들이 이 지문 보면 옳지 않은 지문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424조 보세요. 그래서 이 지문을 몇 번 보시고 이제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424조하고 423조를 보시면 423조가 일반적 상고이유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령 위반인 경우에는 그 법령 위반으로 인해서 뭐예요? 재판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게 423조예요. 그래서 423조는 옆에다가 일반적 상고 이유 밑줄 판결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렇죠? 그냥 법령 위반이면 안 돼요. 일반적 상고 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런데
424조를 보시면 조금 전에 봤던 423조처럼 판결에 영향을 미쳤단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절대적 상고 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안 미쳐도 당연히 상고 이유가 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424조 1항 6호를 보시기 바랍니다. 6호.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데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판단 누락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424조 1항 6호 판단 누락 이게 이렇게 보면 판결에 영향을 안 미쳐도 판단 누락처럼 보잖아요. 그렇죠? 보죠. 근데 이 지문에 뭐라고 됐습니까? 배척될 경험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래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안 따져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게 옳지 않은 지문이라고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424조 1항 6호 물론 이제 슬래시 하시고 423조 같이 보시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맞춥니다. 그렇죠? 괜히 너무 많이 하면 이런 부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12페이지부터는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